이번에는 저비용 투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죠. 저비용 투자.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부터 내게 되는 비용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는 비용이랑 약간 세팅이 다릅니다. 금융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물을 살 때 편의점 가지고 물을 샀어요. 돈을 내죠. 1,000원. 끝나죠. 그 개념은 뭘까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수수료. 여기 가까워요. 자, 그거 말고 정수기를 빌렸어요. 렌탈했어요. 집에 두고 물 계속 떠르륵. 편하네. 편의점 가서 1,000원 주고 안 사 먹어도 되네. 계속 나오네. 이거 한 달에 한 2만 원 내잖아요. 그거는 보수입니다. 보수. 그 다음에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이러면 세금이죠. 회사는 억울해하죠. 내가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나라 해준 거야. 저도 이제 회사를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쓸데없이 회사를 원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많이 나가요. 세전과 세후의 차이에 오는 게 국가의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만큼에다가 그만큼을 더 고용주가 얹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체감은 우와, 근데 내는 건 많고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무섭구나. 자, 그거는 세금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계속 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대부분 증권사에 냅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요 세 개 하나씩 볼게요. 결론은 이 세 개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개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다행히 운 좋게도 지금은 진짜 싸요. 진짜 쌉니다. 왜 싼지는 아시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그전에는 수수료 경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는 약간 그 정보 경쟁, 정보 우위 경쟁, 똘똘한 PB가 많은 회사 이런 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수수료 경쟁이 격화돼가지고 거의 무료 막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세 개를 아껴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끼는 방법이랑. 첫 번째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거래하는 만큼 일회성으로 내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커미션이라고 표현해요. 커미션, 수수료.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것은 복비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가지고 저 원룸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로 와봐. 괜찮네요. 이거 얼마예요? 1,050이야 하고 계약서 쓰죠. 집주인을 만나서 써요. 복비 주죠. 한 1, 20만 원 줄라나요? 주고 나서 제가 집에 살아요. 자, 집값이 올랐다고 부동산 다시 가가지고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하면서 돈 더 주나요? 아니죠. 끝이잖아요. 집값 떨어졌어요. 가서 물어내요. 복비 안 하죠. 요게 커미션입니다. 주식 거래는 요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엄청 주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얘가 하락해도 증권사랑은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증권사는 수익 모델이 되게 괜찮은 이유가, 시장이 우악 오르면 떼돈을 벌고요, 우악 떨어지면 떼돈을 벌어요. 거래하잖아요. 우악 올 때는 산다고 거래하고 우악 떨어질 때는 손절하는 게 엄청난 수익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돈을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엄청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커미션. 그 다음, 옛날에는요, 사고 팔 때 1%씩 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일할 때 제가 주문 내면 1%였어요. 엄청나죠. 누군가가 1억 원치 주문을 내잖아요.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지게 되냐면, 그 1%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고객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 공부하고 블로그 찾아서 했을 때보다 나에게 주문을 했을 때 1%만큼의 더 수익이 나오도록 하는 게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1%를 훨씬 올리기도 합니다. 자문사 같은 거나 사모펀드 만들거나 하게 되면 훨씬 올리기도 해요. 아무튼 저한테 주문 내면 1%.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전화해서 그래요? 수고하세요 하고 끊고 내가 주문 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빠꼼이라고 불렀었고, 이런 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처음 계좌를 만드시는 분께 지금은 한 7%짜리 RP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예금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RP. 그거 영마진입니다. 영마진이에요. 그러면 돈을 들고 오잖아요. 한도 막 1억이에요. 1억만 가지고 몇 달 안 해줘요. 몇 달 동안 이자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게 딱 끝날 때 뭐 하겠어요? 쏙 빼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인근 증권사 가가지고 또 그런 거 가입해가지고 시중금리보다 한 2배씩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한 3달 있다가 이자 받고 또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빠꼼이라 불렀어요. 회사에 손실만 줘요. 근데 결국 100명이 그렇게 해도 한 7, 80명은 빠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1, 20명이 남아가지고 그 돈 그대로 그냥 이거 끝났는데 뭐 해요? 주식 사시면 되죠. 펀드 사시면 되죠. 이게 수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RP만 쏙 얻어가면 영마진이거든요. 영마진. 기가 막히게 서로 알아봐요. 막 누군가 왔어요. 그 1억 원 한도면 어떻게 오냐면, 자기 거, 남편 거, 애들 거 계좌를 4개 터가지고 1억 4억을 넣고 저금리 시기에 5%, 6% 받아가죠. 그러면 만기 딱 되면 사모님 오늘 만기 되셔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돼요. 딱 오시잖아요. 그럼 미소 짓고 있어요. 빠꼼이시군요. 네, 출금해 드릴게요. 싹 가지고 옆에 딱 가서 또 돌리는 거죠. 정말 지혜롭죠.
지금은 무료 경쟁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수수료는 진짜 낮아졌고, 근데 이거는 여전히 있습니다. 기존 고객은 절대 신경 안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옛날 계좌라면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세금 안 내시면 돼요. 은행 계좌나 이런 거와 달리 증권 계좌는 여러 개 있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저 옛날에 막 CMA 막 20개씩 만들고 있었거든요. 다 용도 따로 적어가지고. 그게 제가 하면 안 되는 미래 소비를 위한 적립식 펀드를 가입을 한 거죠. 자산을 모았어야 됐는데, 이건 나중에 효도할 거, 이건 나중에 여행 갈 거, 이건 나중에 차 할부금 할 거,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몇만 원씩 쫙 넣고 CMA 여러 개 터가지고 소비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다니. 그래서 계좌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만드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언제적 거지 새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다른 증권사 새로 만들어야 대부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잘 모르겠으면 큰 증권사 이용하면 돼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작은 데 찾아가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런 곳들은 그러면 뭐냐? 거기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대신 쪽은 부동산 쪽으로 되게 발달돼 있고, 요한타 쪽은 주식을 액티브하게 하는 쪽으로 뭐 선수들이 많이 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할 게 아니라면 우리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증권사 몇 개 말씀드린 것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펀드에게 내는 보수입니다. 증권사에게는 수수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보통 뭘 사죠? 주식을 사거나 펀드를 사잖아요. 주식은 갖고 있는 동안 세금을 안 내죠. 주식 갖고 있는 동안 세금 안 내잖아요, 우리. 펀드는 내죠. 그 보수는 운용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 펀드가 수익이 나도록 노력하는 거는 우리한테 판 증권사가 아니라 자산 운용사라고 부르는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운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보수입니다. 보수의 개념은 보유하는 동안 내는 비용입니다. 만약에 1년에 보수가 1%다 하면 1% 낼 거 아니에요. 근데 6개월만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1할 계산해가지고 원래 낼 1%의 절반만큼 딱 내게 됩니다. 3개월 만에 팔면 1년 1% 계산했을 때 3개월치만 딱 잘라서 내게 됩니다. 1할 계산. 딱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계산해가지고 내는 게 P라고 부르는 보수입니다. 비슷한 거는 우리가 느끼기는 힘든데 부동산에는 보유세가 있죠. 그나마 비슷한 거는 관리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살 때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수수료를 줬죠. 근데 사는 동안에 뭐 내죠? 관리비 내죠, 관리비. 요거는 보수의 개념과 가까운 거죠. 매달 내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다가 중간에 이사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다음 사람이랑 반퉁하죠. 그러니까 1할 계산하는 거잖아요. 보수. 또는 하루 남겨두고 떠났는데 하루치는 주셔야지. 1할 계산 서로 하잖아요. 예민하게. 그게 바로 보수의 개념입니다. 이게 보통 대부분 들어가는 곳은 펀드입니다. 펀드와 ETF는 이 보수의 개념이 지배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고 주식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수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반값입니다. 그거는 그냥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펀드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러면 네 고객님 이거는 중국의 빅테크에 투자를 하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정리식 펀드로 이렇게 가입하잖아요. 그거는 비용이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그래요? 수고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반 값입니다. 요거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입을 할 때는 은행 좀 죄송해요. 스마트폰 가입할 때는 인터넷 가입할 때는 뒤에 2가 붙어요. 2. 펀드 이름 끝에 2가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값짜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보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펀드 대신 ETF를 하는 겁니다. ETF가 펀드보다도 또 한 절반 싸요.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거를 살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ETF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펀드를 사는 영상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스마트폰에서 ETF 사는 위주로 세팅한 게 제일 쌉니다. 그래서 결국 비슷한 투자처 중에서는 낮은 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1%도 안 되는 0. 몇 정도이지만 누적이 되면 달라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10년, 20년 하게 되면 이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일 수 있으니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내는 비용, 커미션, 피, 그리고 텍스죠. 돈을 벌면 내는 비용, 텍스.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애한테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줬는데 이거 증여신고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실에서는 정말 큰 돈을 부정하게 증여하거나 하는 게 정말 많아서 우리 건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교 가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돼가지고 방을 얻었어요. 그러면 보증금 이런 거 좀 목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넣어줬어요. 증여죠. 증여세 내야 되죠. 우리 증여세 비싸잖아요. 50%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이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세금들이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하죠. 무단횡단하면 벌금 내죠.
죄가 생겼다는 것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이 잡혔을 때 죄가 생기는 거잖아요.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돈 내겠죠. 하지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횡단보도에 카메라를 달지 않는 이유죠. 모든 사람을 잡는다는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랑 돈 주고받는 이게 증여 아닌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말 국세청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키는 거를 해서 줄여야 됩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거는 이런 식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명확하게 정해주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죠.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맞춰봐요. 그 많은 재형저축이니 소장펀드니 왜 다 없어졌을까요? 저는 다 했었거든요. 이건 그런 계좌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하는 맛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지금은 진짜 거의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합쳐져서 땡. 손실? 땡. 탈세를 활용하는 사람은 증거 손실이 아닙니다. 오, 답이 안 나오는구나. 오, 신기한데 제가 이거 포인트 2점 걸겠습니다. 2점. 연금저축 때문에. 연금저축 때문에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연금저축이 주는 혜택이 다른 세제 혜택들보다 월등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금저축의 혜택이 좋은 거는 약간 결과론적인 거고 안 돼요. 자, 땡.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잠깐만.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저건 개인이 잘못한 거죠. 이것에게 밀어주려고 수님을 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 대비하라고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의 혜택이 높은 이유는 거기에 몰아준 거고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제일 필요한 거는 노후 대비고 그게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후 대란에 대해서 지금 나라에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출산율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으로 커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대란이 걱정돼서 각자에게 장마저축 그거 주택 마련이잖아요. 재형저축 목돈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돈 생기면 혜택 진짜 많이 줄 테니 제발 이것만 해라고 만든 겁니다. 그게 연금저축입니다. 수우님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체들이 걱정을 안 했었는데 그 후로 진짜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자, 연금저축, IRP, ISA 저런 것들이 이용하게 됩니다.